프랑스 상류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루브르를 사랑하던 귀족들이, 베르사유의 후예들이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가들이 모인 몽테뉴 클럽 3,000명이 같은 날 루브르도 베르사유도 뒤로 한 채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린 순간 그들의 표정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동 입국 30초, 수화물 수령 20분, 그리고 한치의 혼선도 없는 대중교통. 이건 불가능해. 프랑스에선 30년 뒤에도 못해. 한 백작이 중얼거렸죠. 단 5분 만에 자존심이 무너졌고 단 하루 만에 그들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파리는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 언론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묻습니다. 왜 유럽의 귀족들이 무릎 꿇게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 소속 승무원 소피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12년째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거점으로 근무하며 전 세계 하늘을 누렸습니다. 뉴욕, 도쿄, 두바이, 시드니까지 세계 주요 도시의 하늘길은 거의 다 경험해봤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목격한 이 광경만큼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파리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니, 프랑스 전체가 떠들썩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프랑스 최상류층만 가입할 수 있다는 몽테뉴 클럽의 회원 3,000명이 동시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거든요. 몽테뉴 클럽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최고 명문 사교 클럽입니다. 왕족 후손, 재계 거물, 정치 명문가, 예술계 거장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을 자랑하던 프랑스를 떠나 갑자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였어요. 그 순간 프랑스 귀족들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여행이었죠. 검증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모든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12년간 유럽 상류층 고객들을 모시며 세계 각지를 다녔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비행 중에서도 한국 노선만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비행 전 브리핑 때마다 승객들이 보이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잖아요. 그저 경유지일 뿐이에요. 한류? 그거 젊은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이었죠. 심지어 어떤 분은 한국을 중국의 일부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상류층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3,000명에 달하는 귀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신청했어요. 전 재무차관 베르나르 두리몽, 루브르 후원의 대표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 파리 국립오페라 이사 클로드 마르셀까지 포함된 명단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인물들이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때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지 한류 열풍이 상류층까지 번진 것 아니냐는 가벼운 분석만 내놓았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행 당일 샤를 드골 공항 1등석 라운지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보통은 조용히 샴페인을 마시며 신문을 읽는 승객들이 대부분인데 그날은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만난 미셸 남작 부인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은 7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프랑스 사교계에서 30년 넘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분이에요. 소피,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선진국인지,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이 과장이 아닌지 직접 눈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비행이 평범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보통 1등석 승객들은 샴페인을 즐기거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모두가 창밖을 응시하거나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12시간의 비행 동안 승객들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승무원으로서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들이 왜 한국으로 가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무차관 베르나르 드리몽은 60대 중반의 인물로 프랑스 경제 정책을 20년 넘게 좌우해온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하러 간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요. 지난달 상파울로 경제포럼에서 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프랑스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는 보고서들이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40분이면 도착한다는 교통 시스템도 그에게는 믿기 힘든 수치였죠. 파리는 2시간도 모자라니까요. 루브르 후원의 대표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는 프랑스 문화계에서 50년 넘게 활동해온 7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의 이유를 더 솔직하게 밝혔던 인물이었어요. 프랑스는 한국을 무시해왔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역사가 짧다는 이유로 문화가 없다는 편견으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관찰에 주변 동료들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었던 거죠. 저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거든요. 문화, 예술, 요리, 패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이 K-팝과 드라마에 열광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범위가 넓어지더니 이제는 경제계와 정치계까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파리 국립 오페라 이사 클로드 마르셀은 예술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작년 파리 패션위크에서 본 한국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이 그에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한국 영화들이 칸 영화제를 석권하고 한국 음악이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는 현상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놓치고 있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어왔던 우월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미셸 남작 부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사교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80년 가까운 인생을 프랑스 상류층으로 살아온 분이죠. 그녀의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여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국 유학을 가겠다는 손녀를 처음엔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손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답니다. 직접 가서 보기로 결심한 거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승객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고, 손주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젊은 직원들이 한국의 업무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하는 현상들이었죠. 변화를 거부해왔던 프랑스 상류층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최고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요. 베르나르 드리몽의 조용한 독백에 기내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요. 프랑스 상류층이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현지 시간은 오후 5시였고 날씨는 맑았습니다. 잠시 후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였죠. 승객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 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륙 직후부터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귀족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각자의 예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기체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교를 걸어 나오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어요. 공항 내부의 청결함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죠. 베르나르 드리몽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리창 하나하나가 반짝거렸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어디에도 먼지나 얼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공항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40분은 줄을 서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3,000명의 단체가 입국하는데도 혼잡함이 전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직원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미셸 남작 부인이 길을 잃었을 때 한 공항 직원이 바로 다가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 직원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방향을 안내했고 심지어 짐 찾는 곳까지 직접 동행했어요. 이런 서비스는 프랑스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 세 번째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짐들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나왔어요. 손상된 짐은 하나도 없었고 분실된 짐도 없었습니다. 3,000명의 짐이 20분 만에 모두 주인을 찾아갔죠. 클로드 마르셀은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일이었거든요.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네 번째 충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 풍경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어디서도 쓰레기를 찾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데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파리의 택시 승강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택시에 올라탄 베르나르 드리몽은 기사에게 서울 시내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기사는 4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리에서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2시간이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40분 만에 서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였는데 말이죠. 고속도로는 막힘없이 흘러갔고 차량들은 차선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생강과 한강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은 아름답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강은 달랐어요. 시민들이 언제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키오스크를 통한 자동 체크인 시스템이 프랑스 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3분 만에 모든 게 끝났죠. 호텔 객실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질서한 네온사인이 아니라 조화롭게 배치된 조명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셸 남작 부인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파리의 야경이 떠올랐을 거예요. 파리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야경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5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의 서비스가 놀라웠어요.
프랑스어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고 각 음식에 대한 설명이 상세했습니다. 나오는 속도도 빨랐지만 결코 대충 만든 느낌이 아니었어요. 모든 요리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식과 양식이 조화를 이룬 퓨전 메뉴들이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클로드 마르셀은 음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 음식도 그에 못지않은 깊이와 품격을 갖고 있었어요. 첫날 밤, 객실로 돌아온 프랑스 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들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효율성, 교통 시스템, 도시 관리, 서비스 품질. 모든 게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프랑스 귀족들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는 지하철을 이용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럽 귀족들이 지하철을 타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이드의 설득에 결국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논리였죠.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대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고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었어요. 베르나르 드리몽은 파리의 아침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파리에서는 출근 시간마다 인도가 전쟁터처럼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큰 소리로 불평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역사 내부가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은 물론이고 벽면, 천장까지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조명도 밝았고 공기도 상쾌했죠. 미셸 남작 부인은 파리 메트로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 메트로는 역사가 깊지만 낡고 어두웠어요. 때로는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도 간편했습니다. 자동 발매기가 여러 언어를 지원했고 터치스크린 방식이라 사용하기 쉬웠어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었고 심지어 교통카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나눠준 티모니 카드를 받아든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프랑스에는 이런 통합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두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쪽으로 서 있었어요. 오른쪽은 서 있는 사람들, 왼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클로드 마르셀은 이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양쪽을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차지하곤 했거든요. 플랫폼에 도착하자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열차가 2분 후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초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시성이었죠. 열차 문이 열리는 순간 세 번째 놀라움이 펼쳐졌습니다. 플랫폼에 대기하던 승객들이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렸어요. 모두가 내린 후에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셸 남작 부인은 이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타고 내리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열차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출근 시간대인데도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어요. 좌석에 앉은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노인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고 젊은이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없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감이었죠.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 배려석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좌석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1분 간격으로 각 역에 정차했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역에서 정시에 도착하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프랑스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4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승 시스템이 너무나 편리했어요.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고 동선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파리 메트로와는 차원이 달랐죠. 지하철역에서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5번째 놀라움이 펼쳐졌습니다. 강남 거리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깨끗한 거리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차가 없어도 신호를 지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클로드 마르셀은 이 장면을 보며 시민의식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대기 명단이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당 안은 붐볐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미셸 남작 부인은 파리의 레스토랑 문화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고 여러 언어를 지원했어요. 주문 후 10분도 안 되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정식 상차림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12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나왔어요.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는 각 반찬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 과정도 간편했습니다. 테이블에서 바로 카드 결제가 가능했어요. 팀 문화도 없었습니다. 서비스가 기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후에는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쇼핑객들로 붐비는 거리였지만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곳곳에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이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질서의식, 도시관리의 체계성. 하나하나가 프랑스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강으로 이동한 그들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클로드 마르셀은 생강변을 떠올렸습니다. 생강도 아름답지만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강은 달랐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죠. 밤이 되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의 다리들이 조명으로 빛나고 강변의 빌딩들이 화려하게 불을 밝혔어요.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야경이었죠. 미셸 남작 부인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셸 남작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호텔 조식을 먹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주변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호텔 직원이 즉시 달려왔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베르나르 드리몽은 시계를 봤습니다. 구급차를 부른 지 3분도 채 안 되어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파리에서는 구급차가 오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미셸 남작 부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체크하는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죠. 더 놀라운 건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통역 서비스도 즉시 제공됐어요.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가족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량 내부가 최신 장비로 가득했어요. 이동식 중환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구급차와는 수준이 달랐죠. 병원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6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응급실 입구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사전에 연락을 해둔 덕분이었죠. 응급실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시설이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밝았으며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즉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미셸 남작 부인은 즉시 검사실로 이송됐고 심전도와 혈액 검사가 동시에 진행됐어요. 모든 과정이 15분 안에 완료됐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응급실이 붐볐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환자들은 순서대로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통역 서비스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프랑스어 통역사를 즉시 배치해줬어요. 의사의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고 궁금한 점도 바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며 하루 이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클로드 마르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동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 병원의 시스템이 놀라웠거든요. 병실은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1인실이었는데 호텔 객실처럼 편안했어요. 침대는 전동식이었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간호사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환자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서비스였죠. 미셸 남작 부인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이냐고 물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편안해서 병원 같지 않다는 거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었지만 맛도 좋았습니다. 프랑스 병원의 형편없는 식사와는 비교가 안 됐죠. 베르나르 드리몽은 병원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약국, 편의점, 카페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진료비였습니다. 다음 날 퇴원하며 계산서를 받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응급실 이용, 각종 검사, 1박 입원비를 모두 합쳐도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이 가격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3배 이상을 내야 했거든요. 병원을 나서며 미셸 남작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쓰러졌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돌봐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건강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이런 따뜻한 배려가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귀족들은 호텔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미셸 남작 부인의 회복을 축하했고 오늘 경험한 일들을 나눴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의료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히 좋은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드 마르셀도 동의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이뤄냈다는 거죠.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시민의식이 합쳐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셸 남작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프랑스에서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도 구급차를 기다리다가 더 위험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이렇게 신속하고 세심한 치료는 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르나르 두리몽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썼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넷째 날, 프랑스 귀족들은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아침 일찍 출발한 그들은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어요. 광장의 청결함이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지만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죠.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표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별도 창구가 있었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베르나르 두리몽은 베르사유 궁전을 떠올렸습니다. 베르사유도 아름답지만 관광객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긴 줄, 혼잡한 입구, 불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500년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각들의 단정한 배치, 조화로운 건축미, 자연과 어우러진 정원.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더 인상적인 건 관리 상태였습니다. 모든 건물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복원 작업도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죠. 궁궐 해설사가 프랑스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클로드 마르셀은 놀랐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역사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국 문화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조선 왕조의 역사, 유교 사상, 건축 철학까지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셸 남작 부인은 감탄하며 듣고 있었어요. 짧은 역사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거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옥 건물들 사이로 갤러리와 전통 찻집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고 있었어요. 나무 기둥, 한지로 만든 문,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공간. 베르나르 두리몽은 이 공간의 평온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전통차가 나왔습니다. 대추차, 유자차, 녹차 등 다양한 종류였어요. 차를 내오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정성스럽고 우아한 손놀림, 적절한 온도와 시간. 프랑스의 차 문화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죠.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곳이 실제 주거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감탄했습니다. 전통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일상 속에 녹여낸 것이었어요. 파리의 말의 지구도 역사 지구지만 북촌에 살아있는 전통미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현대적인 카페였어요. 전통 건축의 틀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클로드 마르셀은 창가에 앉아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동네 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초현대적인 건축물이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유선형 외관, 미래적인 디자인. 북촌의 전통 한옥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이 대비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사회였어요. 디자인 플라자 내부에서는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전이었죠. 전통 한복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들이 런웨이를 장식했어요.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파리 패션위크를 떠올렸습니다. 파리가 패션의 중심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서울의 패션도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참신하고 실험적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쇼핑거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지만 여전히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습니다. 떡볶이, 호떡, 붕어빵 등 다양한 음식들이었어요. 미셸 남작 부인은 호떡을 하나 사서 먹어봤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에 미소가 지어졌죠. 클로드 마르셀은 노점상들의 위생관리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노점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장갑을 끼고 음식을 다루고 쓰레기는 즉시 치우고 조리 도구도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가 탁월했어요. 제품 설명도 전문적이었고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줬습니다. 프랑스어를 하는 직원도 있었죠. 베르나르 드리몽은 한국의 서비스업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전문가처럼 행동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도와주려는 태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었어요. 새벽인데도 밝고 깨끗했으며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삼각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이런 편의성이 한국인들의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실감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베르나르 드리몽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문화에 대한 자부심, 서비스의 전문성, 편의성과 품질의 공존. 모든 것이 프랑스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다고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이면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호텔 회의실에 모였어요. 귀국 전 마지막 회의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7일간의 한국 체험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베르나르 드리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제 전문가답게 한국의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디지털 인프라, 교통체계, 의료 시스템, 행정 효율성. 모든 면에서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이 최우선이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죠.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역사라는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았어요.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향한 혁신도 멈추지 않았죠. 클로드 마르셀은 예술적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가 세계를 섞어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깊이 있는 창작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예술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전통적 미학과 현대적 감각의 융합,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 그리고 진정성. 이 세 가지가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셸 남작 부인은 가장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80년 가까이 프랑스 상류층으로 살면서 가졌던 우월감이 부끄럽다고 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는지 깨달았다고요. 그녀가 가장 감동받은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친절하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자부심이 있지만 오만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문화와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타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존경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쁜 움직임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하고 문을 잡아주고 길을 양보했죠. 베르나르 드리몽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요.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사는 사회.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마지막 한식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궁중 요리를 선보이는 전통 한식당이었어요. 음식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각 요리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색깔의 조화, 그릇의 배치, 음식의 온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프랑스 요리와 비교했어요. 프랑스 요리가 화려함이라면 한국 요리는 정갈함이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죠. 전망대에 올라 도시를 바라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멀리 보이는 산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클로드 마르셀은 이 광경을 사진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요. 미셸 남작 부인은 사랑의 자물쇠들이 걸린 펜스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걸어둔 곳이었어요. 단순한 관광 명소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공항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 직원들이 정중하게 배웅했어요. 7일간 머문 호텔이었지만 직원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베르나르 드리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곳곳에 보이는 녹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의심과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은 감동과 존경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게 아쉽지 않냐고 물었어요.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너무 아쉽다고,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다양한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고 한국 전통 상품을 파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클로드 마르셀은 한국 전통 공예품을 샀습니다. 나전칠기로 만든 작은 보석함이었어요. 전통 기술로 만든 현대적 디자인의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죠.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미셸 남작 부인은 뒤를 돌아봤어요. 공항 안을 오가는 사람들, 깨끗한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게 눈에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프랑스 귀족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아쉬움, 감동과 각오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베르나르 드리몽은 결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번에 경험한 모든 것을 보고서로 만들겠다고요.
프랑스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요. 프랑스 예술가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국 예술가들이 프랑스에 올 수 있도록요. 클로드 마르셀은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미셸 남작 부인은 손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유학을 가겠다던 손녀가 옳았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손녀가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길 바랐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기내에서 그들은 각자의 노트를 펼쳤어요. 일주일간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보고서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선진국의 조건이라고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은 경제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온 프랑스 귀족들의 표정은 묘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안도감보다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파리 공항의 낡은 시설, 불친절한 직원, 혼잡한 택시 승강장.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베르나르 드리몽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시간이 걸린다는 기사의 말에 인천공항에서 40분이면 서울 시내에 도착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몽테뉴 클럽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3,000명의 회원 중 대표들이 모였어요. 베르나르 드리몽이 첫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선진국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는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의료 서비스의 질, 디지털 인프라, 행정 효율성, 시민의식. 모든 항목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제시했어요. 회의실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 피에르 라보아지에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고요. K-팝, 드라마, 영화가 세계를 석권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클로드 마르셀은 예술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낡은 시스템, 보수적인 운영 방식,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무관심. 이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셸 남작 부인은 가장 감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80평생 프랑스 귀족으로 살면서 가졌던 자부심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요. 진정한 품격은 혈통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논의 끝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됐어요. 한국과의 교류 확대, 시스템 벤치마킹,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부에 대한 개혁 건의. 모든 회원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르몽드는 일면 톱 기사로 몽테뉴 클럽의 한국 방문을 다뤘어요. 프랑스 귀족 3,000명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공항의 효율성, 지하철의 정시성,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 시민들의 질서의식. 프랑스 독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피가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프랑스는 정말 선진국인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과 프랑스를 각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 심층 보도였습니다. 결과는 프랑스에 불리했습니다. 15개 비교 항목 중 프랑스가 앞선 건 단 3개뿐이었어요. 문화유산, 와인 산업, 럭셔리 브랜드. 나머지는 모두 한국이 우위였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기성세대를 비판했어요. 노년층은 충격과 부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고
여당은 과장된 보도라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베르나르 드리몽이 제출한 상세한 보고서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프랑스의 경쟁력 하락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이상 대책이 필요했어요. 한국을 벤치마킹한 개혁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교육 강국이 됐는지 분석했어요. 교통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정시성, 청결성, 통합요금제. 파리 메트로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보건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주목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디지털화, 환자 중심 서비스. 프랑스 의료 개혁의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프랑스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양국 간 시스템 교류, 전문가 파견,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한국 정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몽테뉴 클럽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불 교류 재단을 설립했어요. 매년 1000명의 프랑스 젊은이를 한국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루브르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문화재를 교환 전시하고 큐레이터들이 상호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클로드 마르셀은 파리 국립오페라와 국립극장 간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한국 공연 예술의 창의성을 배우고 프랑스의 전통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미셸 남작 부인은 손녀의 한국 유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손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공하기 시작했어요. 남작 부인은 매 학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프랑스 재무부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한국식 효율성을 프랑스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실시간 도착 안내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공항에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병원에 디지털 예약 시스템이 생겼죠.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이 변화를 환영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2년 후 프랑스는 또 한 번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공무원 500명을 한국에 파견했어요. 1개월간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년 후 변화는 가시화됐습니다. 프랑스의 행정 효율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대중교통 만족도가 상승했고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됐습니다. 몽테뉴 클럽의 그날 결정이 프랑스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3,000명의 귀족이 일주일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한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달 한국 노선을 신청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릴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하얗게 질렸던 프랑스 귀족들의 얼굴 위로 감동이 피어오르던 그 순간이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프랑스 귀족들만 변한 게 아니에요. 저도 변했습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GDP 순위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시스템,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그게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귀족 3,000명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호기심이었지만 감동하며 돌아간 이유는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됐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지금도 몽테뉴 클럽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해요.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존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베르나르 드리몽은 지금 한불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피에르 라보아지에는 한국 문화 홍보 대사가 됐어요. 클로드 마르셀은 매년 한국 예술가들을 파리로 초청합니다.
미셸 남작 부인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지금은 간단한 일상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기내 방송을 준비하며 생각해요. 이 비행기를 타는 프랑스 승객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요. 아마도 그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의 높이나 경제의 규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